오늘의 기업과 사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대호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기업들입니다. 두산과 신세계, LG화학과 아마존입니다. 두산가 4세 박중원 씨가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한 뒤 체포됐습니다. 박중원 씨는 가족 배경을 내세워서 5억 원에 가까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첫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박사님 정말 낯뜨거운 소식이 하나 전해진 것 같은데 도망친 재벌가 자제가 도망쳤다 골프 연습장에서 다시 붙잡혔다고요. 예, 두산가 4세인 이 박중원 씨, 이 박중원 씨가 형을 선고받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 우리나라 사법 제도에서 보기 힘든 보통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습니까? 네. 법정 구속을 시키지 않은 재판부도 지금 특혜 봐주기 이런 오해를 받고 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고 도망을 가서 그 다음에 재판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골프 연습장에서 이제 붙잡혀서 이제 다시 인천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이것은 단순한 박중원 씨 한 사람의 문제를 떠나서 재판부와 재벌 간의 어떤 정경유착의 또 하나의 민낯을 보여주고 또 두산가의 얼룩진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상징하는 바가 많다고 하겠습니다. 네, 박중원 씨가 사실 법정 구속이 됐다면 도망칠 이유도 없었을 것 같은데 법정 구속이 안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현행 지금 유죄 선고를 받으면 법정 구속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석방을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이렇게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재판부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박중원 씨가 누군가를 한번 가계도를 한번 올려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자, 두산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배우계에서 종로 4가 5가 일대 시작한 박성직 씨가 만든 두산 상해로부터 시작이 됐죠.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기업, 민족 기업이라고 스스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2세에 와서 박두병 씨 맥주 팔아서 돈을 벌었죠. 이 박두병 씨 안에는 6남 1녀 6명의 아들과 딸 하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5명, 박두병 씨 아래 5명이 회장을 역임한 분입니다. 박용곤, 박용호, 박용성, 박용현, 박용만 이렇게 5분이 회장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중에서 이제 두 번째로 회장을 했던 박용호 씨 스스로 몸을 끊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박용호 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 유명한 형제간의 싸움으로 네. 그러니까 박용호, 박용성 씨 둘이가 싸우면서 법원에 투서를 냈죠. 서로가 회사 돈을 빼먹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문에서 박용성 씨 오른쪽 그림에 나오는 박용성 회장의 반격에 의해서 형인 박용호 씨가 회사에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됐는데 아버지 박용호 씨가 쫓겨나다 보니까 그 박용호의 두 아들도 사실상 낭인이 되다시피 했고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이 박중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이제 두산그룹에서 떨려 나와서 2000년대 초기에 닷컴 버블이 있을 때 네. 많은 IT 업계에 투자를 해서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연전연패 실패하면서 거기서 아마 이제 돈을 사기 혐의를 받으면서 돈을 빌린 이게 문제가 돼서 구속이 됐었는데 석방이 됐고 또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참 황당하게도 골프 연습장에서 체포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계속해서 두산그룹은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재벌가들의 치부가 밝혀지기도 했는데 한번 두산그룹의 흑역사를 총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두산그룹은 오랜 역사에 여러 가지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큰 사건은 역시 낙동강을 완전히 공해의 바다로 만들어버리게 한 이 페놀 방류 사건. 그러니까 그 유명한 구미공단에서 두산전자가 페놀을 방류했어요. 그로 인해서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이 오염이 됐습니다. 근데 대구 시민들이 수돗물 오염됐다고 문제를 제기하니까 또 대구 수돗물 관리소에서는 냄새를 살짝 없애기 위해서 염소를 집어넣는데 네. 이 염소와 페놀이 합하면
극약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했죠. 그래서 당황한 두산은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산 불매 운동을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맥주, 오비 맥주였죠. 그러니까 정식으로 사과를 하기보다는 아예 맥주 회사인 오비 맥주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비 맥주는 외국계로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중공업을 한다고 하면서 화력 발전소를 짓고 이제 탄소 배출의 이제 가장 앞장섰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제 형제들끼리 그 서로가 비자금을 빼먹은 사건. 그다음에 그 세 번째 그 박용호 씨를 몰아내고 회장이 됐던 박용성 씨 같은 경우에 중앙대 이사장을 하면서 또 뇌물준 사건으로 또 그만뒀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큰 형인 박용곤 씨는 페놀 사건으로 그만두고 박용호 씨는 형제의 난으로 그만두고 세 번째 박용성 씨는 중앙대 비리 사건으로 그만두고 그야말로 형제들이 줄줄이 비리에 관련이 된 흑역사의 연속이다. 그런 점에서 특히 이번에 그 골프장에서 체포당한 박중원 씨의 도주 사건이죠. 예, 박중원 씨 사건을 보면 같은 형제라고 하더라도 따뜻한 뭐 형제의 돌림 경영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 눈에 나면 형제는 물론이고 형제는 이제 자결해 죽었거든요. 그다음에 그 형제의 아들인 조카들까지 전혀 살피지 않는 그런 잔인한 두산의 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세계그룹이 국내 보톡스 업체인 휴젤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젤은 보톡스 1위 업체로 화장품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보톡스를 발판으로 중국과 유럽 그리고 북미 시장 진출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네, 박사님 2조 원 정도를 들여서 휴젤을 인수한다 이렇게 좀 알려졌는데 사실 뭐 신세계의 화장품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그렇지만 보톡스 업체를 인수하게 되면 제약 바이오 분야까지 손을 뻗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 이 신세계, 이마트, 정유경, 정용진 남매들이 그야말로 엄청난 지금 화제를 뿌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특히 수조 원대의 대규모 M&A에 또 앞장을 서서 재계에서도 폭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미안하다 고맙다로 유명한 이 정용진 부회장은 요즘 지금 그 이카머스 회사에 필이 꽂혀서 이베이를 인수하려고 지금 현안이 되어 있죠. 네. 아직까지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무려 4조 원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해서 제안을 해서 인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여동생인 정유경 부회장은 휴젤이라는 우리나라 1위의 보톡스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동안 경영권이 외국으로 넘어가서 외국 사모펀드 베인 컴퍼니가 갖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베인 컴퍼니가 이 휴젤을 판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신세계 정유경 부회장이 약 2조 원대로 어플라이를 사겠다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아직까지 결정은 되지 않았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수조 원대를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유경 부회장의 이 신세계, 이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그 남매에게 그러니까 오빠인 정용진 부회장에게는 이마트와 조선호텔을 물려줬고 또 여동생인 정유경 부회장 지금 총괄사장을 맡고 있죠. 저분에게는 신세계를 물려줬는데요. 신세계가 요즘 팔빠르게 뷰티 쪽, 화장품 쪽 여기에 지금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톡스 회사의 휴젤을 인수하게 되면 정유경 이 부회장의 오랜 꿈이었던 그러니까 건강과 피부 관리하는 화장품과 같이 연결하는 네. 종합 제약 바이오 회사로 거듭나겠다. 특히 이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미용도 되고 또 건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메디톡스 사건에서도 보면 알겠지만 이 보톡스는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휴젤이라는 회사는 중국에서 이미 그 보톡스의 승인을 받아서 국내에서 1위인 것은 물론이고 중국과 유럽에 해외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휴젤의 신세계 인수가 확정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신세계는 그동안의 유통 재벌을 넘어서 화장품을 잠깐 그치다가 제약 바이오 회사로
점퍼를 하는 대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해 주신 대로 정용진, 유경 남매가 최근 이제 수조 원대의 매각 경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을 벌이고 있는데 두 남매가 경쟁을 벌이면 벌일수록 신세계의 덩치가 계속 커지는 게 아닐까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M&A는 동전의 양면처럼 잘하면 대박이 터지지만 잘못하면 쪽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현재 정용진 부회장의 경우에는 어머니 이명희 여사로부터서 경영권을 물려받고 사실상 그 금액, 그 자본을 대부분 상속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였습니다만은 이렇다 하게 뭐 성과를 거둔 게 별로 없습니다. 성과를 거둔 게 없다는 것을 떠나서 하는 사업마다 망했다라는 이런 지적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이를테면 소주 사업이라든지 각종의 테마 마트장 이런 거는 대부분 지금 정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문 경영인 강희석 씨를 지금 따로 모셔다가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M&A도 좋지만 내실도 타져가는 그런 어떤 또 미래를 정확하게 꿰뚫는 단순하게 큰 금액의 M&A 하나 했다. 그래서 외형 덩치는 물론 커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미래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물론 뭐 이번에 지금 정유경 부회장이 추진하고 있는 이 보톡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전망도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좀 조심을 해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어머니 이명희 여사가 경영에서는 완전히 은퇴했거든요. 네. 은퇴했는데 최근에 강희석 그 대표를 호출을 해서 업무 보고를 다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아들이나 딸로부터 충분히 보고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전문 경영인은 강희석 대표를 불러서 조목조목 이렇게 보고를 받은 것을 보면 아들과 딸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좀 한편으로는 걱정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동안 부진했던 LG화학의 주가가 모처럼 급등했습니다.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세계 최대의 에너지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배터리를 공급했다는 소식 덕분인데요. 이와 함께 영국 정부와 전기차 배터리 공장 설립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겹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동안 LG화학이 시총 6위 자리까지 밀려나면서 정말 부진을 했는데 모처럼 급등을 했네요. 예, LG화학의 주가가 최근에 무려 20% 이상 빠졌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폭망한 기업을 꼽으라면 단연 LG화학이겠죠.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이것을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시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물적 분할을 하면서 시장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 이제 외국계 애널리스트들도 LG 화학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 이런 비관적인 보고서를 내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모처럼 LG 화학 주가가 올랐습니다. LG 화학이 에너지 솔루션을 분사하기 전에 추진했던 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ESS 프로젝트. 네. 이게 에너지를 잔뜩 저장해 놓는 배터리거든요. 원래 배터리가 에너지 저장하는 건 맞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일반 그 가정용이나 전자제품에 쓰는 배터리는 한 번 쓰고 버리는 이것을 1차 전지라고 그러고요. 또 다시 충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을 2차 전지라고 그러는데 주로 우리가 자동차에 쓰는 것을 2차 전지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ESS 전지라는 것은 대규모 저장 장치입니다.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그래서 이번에도 비스트라는 미국의 대형 전기회사가 발주를 한 ESS 배터리를 이제 납품을 하면서 그 국제적으로 관심을 끌었고 LG화학은 아직 살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자금을 사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올랐는데요. 네. 사실 자동차에서는 2차 전지보다도 ESS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배터리가 훨씬 단가도 세고 덩치도 크고 훨씬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 회사에서 최근에 이제 전력을 생산을 하면 전기를 바로 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적으로 먼다든지 시차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좀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면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보급할 수 있는데 바로 저 ESS 배터리가 그것을 가능케 해주고 있거든요. 최근에 환경
재생 에너지 생산이 많이 나오면서 풍력 발전 이런 게 나오면 그것을 일단 모아놨다가 합해서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필요성이 굉장히 지금 수요가 폭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게 바로 저 ESS 배터리 그 스토리지 시스템이거든요. 거기서 LG가 이번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스템을 납품했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게 일단 그 세계 정치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영국도 이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영국에서 배터리 회사를 하나 만든다 이러는데 이것을 아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모 회사에 자금 여력이 있기 때문에 LG 화학과 함께 미국 정부가 영국의 배터리 회사를 세운다. 그러니까 한국에는 LG 배터리 에너지 솔루션으로 분사를 했지만 미국에 또 하나의 배터리 회사를 LG 화학이 세운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 밖에도 이제 LG 화학은 배터리를 넘어서 이제 썩지 않는 어떤 그 비닐 뭐 이런 것의 그 새로운 산업 또 배터리 소재 부분 이런 데서 발빠르게 움직이는데 앞으로 LG 화학의 주가가 어떻게 변동할지 매우 주목을 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리나칸 컬럼비아대 로스쿨 교수를 연방거래위원회 수장 자리에 임명했습니다. 칸 교수는 아마존 킬러라고 불리면서 아마존을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왔던 인물인데요. 이로 인해 아마존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마지막 소식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연방거래위원장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장이랑 같은 이제 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교수를 임명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기업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두 개의 기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세청으로 불리는 IRS,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로 불리는 FTS. IRS는 세금을 뺏어가는 데니까 무섭죠. 그런데 국세청보다도 사실 더 무서운 기관, 특히 대기업들은 거의 저승사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FTS입니다. FTS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음만 먹으면 재벌을 해체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 자본주의 역사에서 독점의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미국이 근대 그 경제를 시작할 때 록펠러라는 회사들이 돈을 벌면 그걸로 또다시 투자를 하니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것을 150년 전에 미국은 독점금지법이라는 이 셔만법을 통해서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은 회사를 갈라치게 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공정거래법의 태도인데요. 제일 무서워하는데 거기에 지금 그래픽에 왼쪽에 나와 있는 저분 리나 칸이라는 아주 나이가 젊은 대학 교수예요. 저분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승사자로 새로 뽑았단 말입니다. 저분 나이가 32세입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야당 대표가 36인데 너무 젊은 사람이 됐다. 젊은 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저분 리나 칸은 거기에 있는 이준석 대표보다도 훨씬 더 젊은 32세에 불과합니다. 미국 역대 역사상 공정거래위원장에 32세의 젊은 청년이 들어온 것은 사실상 이분이 처음이거든요. 이분은 원래 파키스탄 피를 받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서 영국 시민권을 따서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다시 이제 이민을 와서 미국의 예일 대학 로스쿨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의 논문이 아마존 독점의 문제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논문을 가지고 상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네. 이 논문의 골자는 아마존 같은 기업은 아무리 기술 혁신을 해도 미국의 또는 세계 경제에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훨씬 더 많다. 이런 기업은 해체해야 된다. 그리고 해체를 해야 되는 논리, 그다음에 해체를 하는 방법 이런 것까지 아주 조목조목 논문에다가 싣고 있어서 굉장히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번에 청문회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칸 교수를 임명을 했을 때 야당인 공화당에서 반대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이 있었는데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찬성을 해서 거의 한 70% 이상 지지를 받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그 청문 절차를 통과를 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리나 칸의 손에서는 IT 재벌 해체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매우 주목되는 순간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